네, 룩 아워티 따뜻하게 향기와 함께 즐기셔도 좋고요. 시원하게 또 아이스로 요즘 많이들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예. 시원하게 이렇게 또 얼음 띄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룩 아워티와 함께 너무 요즘 이제 음료수도 과잉 아니겠습니까? 콜라, 네. 콜라 뭐 여러 다양한 커피 얘기하려고 그랬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커피는 지금 김프로님이 운조 커피 안 들어갔다고 아유,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커피는 운조 커피 마셔야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당이 많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콜라, 환타, 사이다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건강에는 룩 아워티가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룩 룩아워티. 아워티. 예. 룩 아워. 아워. 함께 보자. 그러네요.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예, 우리 같이. 그 시간을 티타임. 왜 제 눈 피하세요? 제가요? 저 원래 눈 감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댓글 잠깐 보면은 김프로님 출산휴가 가신 거 아니고요. 예, 이 프로님 보고 싶으신 분은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언더스탠딩 시간에 예. 또 이 프로님이 2번 보통 출격하시죠. 예. 그러면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어제 뉴욕 증시부터 한번 뉴욕 살짝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좀 빠졌어요. 다우존스가 0.45% 마이너스, 나스닥은 마이너스 0.79%, S&P 500도 마이너스 0.42%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미국 증시가 그 코스피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제 조금 신경 쓰이는 발표가 있었는데 무디스가 6개 주요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예. 이름 자체는 다들 낯선 그 이름들입니다. US 뱅코프, BNF 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이렇게 우리가 주요하게 좀 아는 은행들은 아닌데 이전에 무디스가 그 신용등급을 좀 강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소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번에 그 6개 은행들은 이전에 강등했던 은행들보다는 그 좀 등급이 좀 높은 은행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어디더라?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조금 위기에 처한 이후에 은행 관련한 위기설들이 조금 잠잠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디스가 이제 고금리 환경으로 예금이 고갈되고 고정금리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은행의 자산 부채 관리가 좀 어려워졌다. 그리고 좀 수익성 압박이 커졌고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질이 악화될 위기가 좀 생겼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그 매크로한 지표상에서 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곳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 무디스가 은행에 대해서 이제 신용등급 부정적 혹은 강등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의 그 원래 고금리는 올릴 때보다 지속될 때가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딱 한도까지 채운 다음에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가는 게 그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좀 꽤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거품이 어떤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약간 경기가 좀 둔화되는 측면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디스가 이제 그 은행에 대한 금리, 신용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 심리가 좀 안 좋았다. 네. 그리고 이 경고가 이제 정말 그냥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이 경고로 인해서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 경고대로 어딘가에서 뭔가 터질 건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자, 예. 지금 이제 금융 쪽 분위기가 이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신용등급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럼 본격적인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우리가 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더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의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다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한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수출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표로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안 좋습니다. 여기 고점부터 보면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4.5%가 나왔어요. 수출 지표가 예측치는 마이너스 12.5%였는데 실제로는 14.5%가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초에 그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2달 정도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걸 기점으로 해서 원래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대로 쭉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보다가 더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뭐 몇 달 전부터 하긴 했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출 지표가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따지더라도 이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를 했고 뭐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수출이 늘어났던 지역은 맞춰 보시면 유일하게 늘어났던 곳. 예. 아, 중국이 러시아. 예, 플러스 73.4%. 러시아. 예, 러시아- 동남아 쪽도 별로예요? 예, 별로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사실 동남아는 중국이 주요 수출국이라기보다 수입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주로 갖고 오는군요. 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퀄리티 있는 중간재가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약간은 좀 저부가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고 그럼 중국에서 수출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포스트 차이나라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좀 중국에서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동남아 국가들도 그 중국으로의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수출 감소는 전 세계적인 수요 위축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요새 유럽에서도 좀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미국 정도가 수요가 좀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싸운다고 말만 하고 뭐 실제로 교역량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그동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슬슬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무역 수지 적자가 뭐 물론 수요가 감소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수출은 잘 늘어나지 않는 측면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 그 내수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의 수입도 12.4%가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의 내수 수요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되는 물량들도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많이 감소한 수입이 감소한 지역으로는 한국과 대만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24.7%가 감소했고 대만은 22.8%가 감소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수입이 25% 가량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요가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해서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내수 기업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그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차.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9.8%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 적게는 900만 원에서 아니구나. 제일 싼 차가 한 900만 원대 차부터 해서 한 5,500만 원짜리 차까지 한 20여 종의 차가 지금 또다시 할인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거의 9종의 차의 가격을 낮추면서 하반기 계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할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산 브랜드인 랑파오 같은 경우도 이게 한 3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3천만 원대 차에 300만 원 이상이니까 거의 한 10% 가량 좀 깎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자동차 가격 자꾸 깎아가지고 한번 협회에서 다 불렀었어요. 테슬라 원래 테슬라가 먼저 가격 인하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부터 불러가지고 야 니네 다 모여봐. 야 니네 이거 지금 가격 경쟁 해가지고 니네 다 죽는 거 아니냐.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 서약서까지 썼어요. 다 같이 모여서 네. 우리 공정한 시장 질서 수요를 위한 서약서를 쓴 상황인데 뭐 그래도 안 팔리는데 어떡합니까? 나라도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이 와중에 어제 독일의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독일 경제 지표 안 좋았던 거에 제일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량도 있겠지만 수출하는 물량도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 내수나 수출 양쪽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우리 산업들도 많이 좀 있겠죠. 예. 중국이 계속해서 뭐 경기 부양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정프로님이 중국어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大家好. 어? 我是什么?
그러면 알아들을 만도 是 한데 这部出电影非常好 와 거의 小姐你是我的 거의 자판기인데요. 아유. 누르니까 바로 나오는. 아 12개국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찔끔찔끔하지 말고 네. 사람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 번에 줘야 네. 된다라는 그 정프로님의 메시지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씀하시던데요. 말씀했죠. 예. 경기 부양 정책이란 사람들의 심리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부양책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자잘하게 하는 것은 의미 어떤 없다. 비용만 소비할 뿐이다라는 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네, 주셨습니다. 시장이 실망만 안겨다 줄 뿐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TSMC가 독일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좀 짓고 있다고 합니다. TSMC요? 예, 독일에? 예. 왜? 왜 이게 독일까지가? 그 반도체 문제가 네. 조금 좀 지역 거점 생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한국이랑 중국 그 대만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공급하는 모양새였는데 음흠. 이제 다들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공급자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만들어라. 돈 줄게. 돈 줄게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 네. 여기서 얼마나 주는 거예요, 도대체? 많이 주나? 꽤 많이 줍니다. 이번에 공장의 총 투자 금액이 한 100억 유로 정도에서 14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한 7조 2천억, 50억 유로. 네. 50억 유로. 네. 공장 지면 반은 내가 낼게. 진짜 많이 주네. 예, 요새 좀 그렇습니다. 일본도 좀 그렇게 네네네.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TSMC가 그 유럽의 반도체가 TSMC 굉장히 큰 회사고 유럽도 꽤 큰 시장이잖아요. TSMC가 유럽의 반도체 공장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TSMC가 갖고 있는 유럽 공장 네, 질문의 함정이 있습니다. 질문의 함정이 있습니다. 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오, 괜히 일대백이 아닙니다. 괜히 일대백이 아니네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TSMC는 없지만 그 유럽의 그 반도체를 좀 그나마 좀 잘하는 반도체가 좀 있어요. 보시, 인피니언, NXP 이런 데가 보통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보시도 반도체 만들어요. 예, 차량용 반도체.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고 안 하고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느낌이 좀 덜한데 네. 이게 하고 있고요. 그래 이제 공장의 첫 생산은 2027년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027년이니까 조금 먼 미래의 일로 느껴져서 우리한테 별로 체감적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 미국에다 공장 짓고 있는 거, 뭐 유럽에 공장 짓고 있는 거, 또 일본에 공장 짓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거의 한 2027년 이후가 되면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미국엔 짓기 시작했죠. 짓기 시작했죠. 일본도 있고, 일본도 짓기 시작했고. 또 유럽까지 가면 예. 그러네. 권역별로 하나씩 이렇게 딱 있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구조가 좀 변한다는 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파운드리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나노 가면 손흥민자 10나노 간다. 우리가 그 희망회로 많이 돌리다가 뭐 결국 3나노는 아무도 못 갔는데 결국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는 기술의 바틀렉이 좀 걸려 있어요. 이게 딱 그 기술적으로 3나노 쪽에 약간 못 넘어가고 있어서 뭐 TSMC나 삼성전자나 할 거 없이 좀 바틀렉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그 패밀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뭐 칩 설계하는 업체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되게 막 애가 달려 있어요. 네. 야 이거 좀 빨리 공정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 차세대 칩을 만들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운드리 얘기 잠깐 드리면은 그렇게 아예 김이 식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가 애플을 너무 편애해요. TSMC가 애플을. 예. 애플도 TSMC 엄청 편애하죠. 전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사실 뭐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 거기다만 좋은 물량 줄 게 없잖아요. 원래 결혼하기 전이 제일 좋아요. 그래요? 애플 TSMC 합병하면 이상해진다니까 사이가. 애플 TSMC 합병. 네. 와, 그럼 이제 모양 이상해지긴 하네. 모양 이상해집니다. 이상한 애들 나와요. 자식까지 네.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선단 공정에서 TSMC의 이제 주요 캐파를 애플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제일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앞서가고 있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도 뭐 H백 같은 거 칩 만들려면 그 TSMC 거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주긴 줘요. 네. 뭐 원하는 만큼 안 줘서 이제 주긴 줘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GPU에서 한번 대박으로 한번 싸워보려는 업체 AMD거든요. 근데 AMD는 TSMC에 갈 물량이 없어요.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음. 그리고 AMD의 최고의 파트너 음.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가 이제 그 AP 칩을 만들게 되면은 네. 그 AP 칩에는 통신 칩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잖아요. 음. 거기 들어가는 GPU가 AMD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랑 AMD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은 GPU 쪽에서 안 그래도 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뭐 만들어줄 만한 캐파가 없고 AMD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고 퀄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통신 칩을 납품하잖아요. 네. 그럼 퀄컴도 사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율만 맞춰주면은 얼마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단공정 쪽에서 약간의 다들 기술 버틀렉이 있다는 점은 우리한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개선이 될지.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꽤 자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3나노에 대해서? 예, 3나노 수율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좀 신뢰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우리가 음식 맛있다는 얘기 백날 해봐야 뭐 줄 서 있는 거 봐야죠. 손님들이 오는 걸 확인해야. 예, 그리고 그 손님들이 또 전문가잖아요. 맛집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요. 미식가들이죠. 예, 백종원 쫙 와가지고 네. 한 번씩 먹어보고 설탕 뿌려야죠. 케찹 좀 넣고. 네. 저 옛날에 네. 저 뭐더라 단체 급식에서 학교 쪽 네.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애들이 그 평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도를 높이면 평가가 매우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자기가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 그래요? 위생사 분들이 그러면 그 설탕 함량과 케찹의 함량을 좀 높이면 그러면은 바로 또 좋아지고. 굉장히 성적이 좋아진답니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고대. 난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내 이름은 왜 영양사인가? 난 설탕사가 왜 아닌가? 삼양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네. 지난 6월에 독일에 그 한 43조 5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것 여기 액수 굉장히 큽니다. 300억 유로. 아까 TSMC가 100억 유로였는데 여기 인텔은 한 300억 유로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독일 정부는 여기 100억 유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 한들 거기서 누가 가서 일을 합니까? 독일에서. 독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마 저는 그 동유럽 쪽에 예. 조금 임금을 그래도 부담이 좀 적게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 개발자라든지 뭐 주요 핵심 연구 인력들이야 이제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겠지만 그 실제로 이제 그 공장 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동유럽 쪽에서 공급한다 이런 생각을 아마 TSMC는 하고 있을 것이다. TSMC의 수뇌부까지 저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이게 대만어로 해주셔야 되네요. 중국말 하면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네, 알아듣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잘 안 될 거예요. 그 인력이 그래요? 없어서. 근데 그나마라도 독일에다가 인텔이라든지 TSMC가 거기다 공장을 짓고 있는 이유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그 인피니언이라든지 NXP라든지 이런 데들은 굉장히 그쪽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엔지니어가 그나마라도 좀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전에 멜피다라든지 그 우리나라하고 반도체 치킨 게임하고서 거기도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 망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후에 반도체 산업이 많이 죽어서 인력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벌써 뭐 한 20-30년 된 얘기니까 30년까지는 안 됐겠거든요. 그 정도 된 얘기라서 인지니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독일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ASML이라든지 반도체 연구 기관인 IMEC, 그러니까 벨기에에 있는 그런 데들이 있어서 그 지금 그 외신의 평가도 유럽에서는 그나마 독일이 반도체 생태계가 좀
그나마 남아 있는 국가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진짜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차라리 오죠. 우리나라 반도체 학과도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만든 거죠. 만들었어요? 예. 전에는 없었구나. 근데 사실 보면 반도체 학과라는 게 뭐 네. 물리학과라든지 화학과 이쪽에서 기초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전해드리고 네. 싶어요. 독일 가는 이유 중에 그 아리백 아리백. 예. 예. 신재생 에너지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지금 공장 만들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공장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새로 공장 만들 거면 아리백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몇 년 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 TSMC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9.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독일은 전체 에너지원 중에 발전량의 재생에너지가 47% 정도가 재생에너지예요.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네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신규 기업들의 유치를 받으려면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데 왜 전력 피크 얘기가 안 나올까? 우리나라? 예. 요즘에 에어컨 엄청 쓰겠죠. 날이도 이렇게 더우니까. 예, 그래갖고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전기 쓰는 거. 그러네. 이 정도면 저 블랙아웃 뭐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 좀 줄여라 뭐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그 태양광 영향이 좀 있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전력 피크되는 시점이 에어컨 제일 세게 트는 시점이죠. 제일 더울 때. 그때가 또 태양광 잘 받을 때니까. 예. 그래가지고 도움 된다. 이번에 좀 도움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좀 얘기를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믹스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좀 전력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러고 보니까 드리고 진짜 싶습니다. 매년 요쯤 보통 한 7월 달쯤부터 그 얘기 맨날 나오는데 에어컨 사용을 뭐 좀 줄여주시고 안 쓸 때는 꺼주시고 문 닫아주고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예. 올해 참 그 얘기가 진짜 없었던 것 같네요. 예전에 저런 얘기했잖아요. 명동에 문 열고 장사하지 마라. 맞아요. 예. 그리고 그러네. 뭐 실내 온도 28도 이하로 낮추면 과태료 물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뉴스. 요거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적당히 옆에서 좀 조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차하면 제가 욕을 해버릴게요. 그럼 이제 방송 잠깐 다들 삐 소리 나갈 테니까. 그 어제 네. 그 저기가 있었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 응집물질 이론센터에서 그 SNS를 통해서 LK99가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뭐 안타깝지만 우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믿는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네. 어제 상한가가 다 하한가 갔어요. 예, 네. 거의 뭐 마이너스 50%. 그렇죠. 위에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그날 장 고점 대비로 보면 예. 거기서 뭐 서원 마이너스 24% 마감, 대창 마이너스 18% 마감, LS 전선아시아 마이너스 12% 마감, 뭐 모비스 마이너스 25%, 다 이렇게 마감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그 너무 패턴이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주가 막 올랐더니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 주식도 막 팔고. 이건 뭐라고도 사실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주주의 주식 매도는 사전 공시를 하는 제도가 빨리 도입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정부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 얘기는 계속 드려요. 이건 대주주 사전 매도 공시는 필요하다. 매도하기 전에 공시를 해야 된다. 예.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해요?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대주주가 팔 때는 팔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주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대주주는 언제든 내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식을 팔고서 나중에 조사를 받아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입증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좀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공시를 하고 내가 이게 미공개 정보가 없습니다. 혹은 미공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멸될 수 있는 시기 전에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게 사전 매도 공시예요. 근데 이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렇게 크게 어떤 세력, 대주주도 세력이고 외국인도 세력이고 이렇게 주가 한 번에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 수십억 벌어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할 수 있는 판이라면은 그냥 서로 제로 썸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썸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들이 막 회사 공지를 막 올려요. 우리 회사는 그 상온 초전체 상관없다. 개발하는 회사하고 상관이 없다. 맞아요. 공시 있었죠. 그런데도 계속 올라.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네. 그리고 오히려 회사에서 막 그 투자자들이 전화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딴 공지를 하냐고. 아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예. 네가 뭔데? 아니 제가 회사 다니는 사람.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그러냐고 내가 주준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제 IR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주준대. 하고 싶어도 못. 그러니까 이 공시를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왜 하냐고 막 뭐라 또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아까 뉴스에서 이게 초전도청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초전도체면 뭐하고 초전도체가 아니면 뭐하고 그 주식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 기업들이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뭐 어떻게든 연관성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뭐 구리 만드는 회사가 예. 이 초전도체 회사하고 어떤 저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 바이든 테마주의 대표이사가 푸양 조 씨라고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아 진짜요? 예. 풍양조라고 움직였다고? 예. 아니 설마. 아유 지난번에 그때 그 대선 기간에 그 회사 다 미국 언급도 대선 해드리고 때? 예.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없어요. 풍양조씨라고 올랐다고요? 예. 설사 있다 한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다고 그 회사가 수혜를 보겠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데 진짜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네. 이 판을 리딩방들이 너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가 과거에는 그냥 원래 이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강조하진 않아요. 네네네.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테마주 투자하시는 방식으로 그냥 하셔요. 이 트레이딩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빨리 들어갔다 늦게 나오고 해서 뭐 먹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 요즘에 그 리딩방을 비롯한 오픈 채팅 뭐 거기에 그 텔레그램 그 유튜브 막 이거 꼭 사셔야 됩니다. 초전도체 관련 재료 살아 있습니다. 박앤세일입니다. 사실이라면 꼭 사야 할 주식, 아니라면 피해야 할 주식, 외국인이 뒤에서 쓸어 담고 있는 주식. 그냥 리딩방에서 계속 그 주식 오면서 어제는 보다가 제가 어제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광고 제가 그냥 광고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한국거래소 리딩방 뭡니까? 한국거래소 리딩방. 리딩방이 한국거래소 이름이? 예. 리딩방 광고인데 그 KRX 막 써 있는데? 밑에. 이거 사진 갖다 붙인 거죠. KRX 사진.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테마주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요. 저도 어제 그래가지고 다시 좀 리딩방 좀 무료로 하는데 좀 들어가서 요새 뭐 하나 다시 봤더니 그냥 다 같이 그 초전체 이거 사세요, 몇 시에 사세요, 다 또 올려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어디 여의도나 국회 저 용산 리딩방도 나오겠는데? 그 정도가 좀 넘어서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수급이 쫙 몰려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포모를 느끼게 하고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껴서 아예 주식시장이 도박장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뭐 과도한 쏠림과 레버리지 단타 위주의 매매 과열 양상 보호하고 있으니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금감원이 너무 옛날 방식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니고 그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있는지 이게 시장 자체 지수에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투자 문화를 정말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뭐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작년에 뭐 1년 동안 해서 한 10% 벌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그거 뭐 은행이자 뭐 더블 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케이 오늘 20% 뭐 3분 만에 3% 뭐 5분 만에 몇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감독 당국에서는 전혀 통제되지 않는 범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어서 좀 너무 그러니까 화가 저는 나요. 막 이성적으로만 저 주식시장이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 뭐 종종 이런 노이즈든 혹은 뭐 이런 뭐 사기성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할 텐데 당연히 또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기 치는 사람들 이제 잡아가는 건 뭐 단속하는 건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거에 이제 투자할 때는 사실 본인들도 이게 확실하거나 이런 공부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정말 그냥 단타 매매 혹은 이제 순간적으로 오르는 그거 한번 이제 먹겠다고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는 것도 이제 본인이 알 테고 예. 그랬을 때 뭐 나라가 책임져라 혹은 뭐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기본이고 근데 요즘에 그 리딩방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 그러니까 수급을 빨아갈 정도, 그리고 나머지 투자자들을 좌절하게 만들 정도로 이게 좀 현상적으로 과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이전에 나타났던 테마주 현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대주주들 좋은 일 시킨 거죠. 거기 수십억씩 벌어갔으니까. 그러네요. 거기다 이번에 또 전환사채 전환하고 이거 이전에 전환사채 전환하면 빚 갚아줘야 되는데 네, 전환사채 그 회사 다 전환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고 다 받아가면 그 주식으로 바꿔서 또 시장에다 던져갖고 수익 챙겨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리딩방 근데 그렇게 못 잡네. 이게 벌써 우리가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막 3% 뭐 출연자나 저희를 또 사칭한 그런 사람들 막 나올 때도 계속 저희가 얼마나 방송에서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것 좀 잡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실제로 안 돼. 못 잡아한대요. 그거 다 이번에 카카오 쪽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네. 다다음 주에 카카오 또 한번 갈라 그러는데 가서 되게 세게 한번 얘기하려고요. 이건 니네 신뢰 깎아먹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단속한 금감원 단속 이전에 예. 카카오라는 그 정말 거의 전 국민이 쓰는 서비스에서 이런 사칭 리딩방 같은 게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런 리딩방 운영을 통해서 뭐 카카오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신뢰를 잃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카카오 같은 그 플랫폼 사업자들도 분명히 좀 머리를 바짝 좀 차려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만하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니까 빨리 박병창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의 밥반찬 같은 분입니다. 정말 꼭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분. 예. 밥반찬 우리 박병창 이사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